아기가 울면 버리고 가세요. 브로커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7달 된 제 딸을 품에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혼자 살 것인가, 아이와 함께 죽을 것인가. 새벽 2시 국경 강가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발밑에서 얼음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출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틀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옷자락으로 아이의 입을 감싸쥐고 온몸으로 눌러 안았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제 손바닥에서 파르르 떨릴 때마다 저는 더 깊게 숨을 참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약속이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당시 탈북 루트에서는 아기를 두고 가는 엄마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젊은 여자가 장마당에 나갔다가 사라지는 일이 흔했고 중국으로 팔려간 여자들은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겨우 18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돌아갈 곳조차 잃어버린 채로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00년대 초반 함경북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16이었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장마당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몇 년 전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둘은 아직 어렸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넷이었고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무엇이든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옷까지 쌀, 밀가루, 때로는 누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약도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 남은 이불을 팔고 그 돈으로 강냉이를 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언니였습니다. 22살이었고 장마당에서 옷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국에 갔대. 누가 데려갔대. 그러나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 또래 친구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 아이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일자리 있어.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경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있었고 강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기만 건너가면 밥은 굶지 않아. 여자들은 시집만 가면 돼. 그날 밤 저는 강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거나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들은 떠밀리듯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남겨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강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떠나지 않으면 끌려갈 것이고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북한에서 보낸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그 선택을 빼앗겼습니다. 장마당에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발이 치는 저녁이었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족 말투였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루만 와봐.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면 돼. 한 달이면 가족 먹여 살릴 돈 벌 수 있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 달이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자들이 5명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남자 둘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동네 강 하나만 건너면 돼. 저는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해.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숨이 막혔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트럭에 실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울면 내린다. 새벽녘 트럭이 멈췄습니다. 저는 낡은 농가 앞에 내려졌습니다. 마당에는 닭장이 있었고 집안에서는 낯선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족 사투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 들어와. 그날부터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시부모와 남편의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은 것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밥을 태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여자라는 것을, 제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저는 마을 어귀에서 공안 차량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북송당하면 끝이야. 저 여자 죽었어.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갇혔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한족말로 뭐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배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제 배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짓을 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을 때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취가 풀렸을 때 제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마셨고 시어머니는 공안이 알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배보다 더 아픈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은 그로부터 6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수술대, 마취, 그리고 텅 빈 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임신했을 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한참 동안 제 배를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뭐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이번에 또 지우면 너 다시는 아이 못 가진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공안이 알면 어떡하게. 벌금 내야 해. 시어머니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저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살아 있었습니다. 작고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낳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배를 감싸쥐고 버텼습니다. 임신 6개월째 마을에 공안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탈북 여성 색출이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끌려갔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울부짖었고 공안들은 그 여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도 조심해. 아기 낳으면 신고해야 돼. 그럼 공안이 알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에 데려왔어. 그러나 동시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운명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은 끌려가거나 팔리거나 숨어 살지 않게 하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에게는 집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3달 후였습니다. 저는 그 3달 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아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그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 차례라는 것을. 아기는 늦봄에 태어났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지은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국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만 저는 아기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아기는 작았습니다.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후 3달이 되었을 때 마을에 다시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호구 조사였습니다. 집집마다 돌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달하게 숨겼습니다. 소리 내지 마. 아기도 울리지 마. 다락은 좁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래층에서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뭐라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기가 몸을 뒤틀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아기 입에 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아기는 제 손가락을 빨았고 울음은 멈췄습니다. 공안이 떠난 후 저는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못 숨겨줘. 잡히면 나도 끝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조선족 여자들이 모여 있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금숙이었습니다. 금숙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가는 길 아세요? 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아기도 위험해요. 금숙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려고? 빚이라도 지겠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금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 데리고 가는 건 더 비싸. 그리고 더 위험해. 중간에 아기가 울면 다 죽어. 알아요. 정말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와. 사람 알아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일주일 후 금숙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람 찾았어. 박 선생이라고 라오스 쪽으로 데려가 준대.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아기가 울면 버리고 가야 돼. 그거 약속 못하면 안 데려가 준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금숙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유일한 길이야. 다른 방법 없어. 알겠어요. 진짜 약속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일은 보름 후였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재우고 안고 또 안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금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기 데리고 가는 거야? 네. 아기가 울면 버리고 가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더욱 깊이 안았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출발하자.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저는 아기를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국을 떠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차가 멈췄습니다. 박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돼. 소리 내지 마. 불빛 보이면 엎드려. 아기 울면 그 자리에서 버려. 저는 아기를 더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어두웠고 길은 좁았습니다. 앞사람의 등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 선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아기를 꽉 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경비되었습니다. 아기가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아기 얼굴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기는 숨을 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아기를 눌러 안았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제 손바닥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저는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2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박 선생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강만 건너면 돼.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국경이야. 건너면 라오스야. 소리 절대 내지 마.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아기에게 닿지 않도록 팔을 들어 올린 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돌인지 나뭇가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물살이 세졌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앞사람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첨벙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박 선생이 속삭였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저는 아기를 안고 뛰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강을 다 건넜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금숙이었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야, 우리 해냈어.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야. 이제 중국은 너희를 못 잡아. 저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라오스 외곽의 게스트하우스는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창문마다 걸린 낡은 커튼. 그곳에는 이미 2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여자들끼리 한 방에 8명씩 누워 잤습니다. 화장실은 하나였고 밥은 하루 2끼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중국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첫날 밤 숙소 주인이 규칙을 말했습니다.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창문 열지 마. 큰 소리로 웃지 마. 싸우지 마. 라오스 경찰이 알면 다 끝이야. 저는 아기를 안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금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한 달쯤 있어야 돼.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올 때까지. 한 달이요? 길면 2달. 사람 많으면 더 걸려.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달을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기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아기는 보챘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금숙이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마에 얹어봐. 약은 없어. 저는 물수건으로 아기 이마를 닦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젖을 물렸습니다. 그제야 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열흘째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한 명씩 불러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 가족은 어디 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가족은 북한에 있어요. 직원이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아빠는요? 중국 사람이에요. 직원은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곧 출발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름째 밤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라오스 경찰 차량이 게스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숙소 주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숨어. 경찰이야. 저는 아기를 안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숙이 옷가지로 저를 덮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말과 한국말이 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숙소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 있어? 없어요. 거짓말하면 감옥 가는 거 알지? 진짜 없어요. 경찰은 한참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차가 떠난 후에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날째 박 선생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 밤 출발한다. 태국으로 간다. 모두 짐을 꾸렸습니다. 저는 아기 옷가지 몇 벌과 기저귀를 챙겼습니다. 금숙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저는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돼. 차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떠났습니다. 라오스를 떠나 태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걸까? 차는 새벽까지 달렸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지대였습니다. 산길이었고 길은 험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튕겼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차가 멈췄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돼. 태국 국경 검문소까지 3시간.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6명이었습니다. 저와 금숙 그리고 다른 여자 넷. 박 선생과 조수 1명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길은 정글 같았습니다. 나무가 빽빽했고 풀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벌레가 많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걸었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금숙이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2시간쯤 걸었을 때 아기의 이마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열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박 선생이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멈출 수 없어. 국경까지 가야 돼. 근데 아기가 가든지 여기 남든지 선택해. 저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아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조금만 더야.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태국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저쪽으로 가. 나는 여기까지야. 대사관 사람들이 올 거야. 우리는 검문소로 걸어갔습니다. 태국 경찰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박 선생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뭐라 말했습니다. 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후 차 한 대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금숙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해냈어. 우리 해냈어.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열이 많이 올랐네요. 약 줄게요. 아기는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기 옆에 누워 아기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흘 후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합니다. 인천공항까지 5시간이에요.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국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내일이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이제 누구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금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한국 가면 연락해. 나도 곧 갈게. 언니도 꼭 오세요. 그럼 우리 거기서 또 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고요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비행기는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금숙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말고도 10명이 더 함께 탔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작아졌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넓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금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 아니요. 이제 안 무서워요. 5시간을 날았습니다. 아기는 중간에 한 번 깼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는 곳. 아기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곳.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유나야, 다 왔어. 우리 집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입국장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금숙이 저를 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버스에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빌딩이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이불이 있었고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아기는 잘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우리 이제 집이 생겼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기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울면 버리고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저는 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도, 다락에 숨을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이 작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이 아이를 제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망 끝에서 잡은 이 작은 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집에 왔습니다.